최근에 요 검은 수녀들이라는 영화를 보고서 좀 느끼는 바가 되게 많았거든요. 조심스럽기는 한데 이게 대중 영화잖아요. 우리나라 대중을 대상으로 한 이 대중 영화에서 무속이라는 주제가 어떤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직접적이고 되게 신빙성 있는 그런 해결 방안으로 등장한다는 것 그 자체가 전 되게 놀라웠어요. 옛날에도 이랬었나요? 이렇게 나왔어도 뭐 케이블에서 하는 그런 뭐 케이블에서 심야 방송에서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무속이 되게 해결 방식으로 되게 대담하게 나왔었는데 이렇게 대중을 상대로 하는 영화에서 무속을 되게 전면으로 내놓는다. 심지어 제목은 검은 수녀들인데 이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데 어쨌든 저는 스스로를 무속 혐오자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스스로를 무속이랑 거리를 두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불교는 의식도 있고 체계가 있고 체계관이란 게 딱 고정이 돼 있어요. 근데 무속은 그 체계라는 게 좀 부족하잖아요. 맞아요. 검은 사제들에서도 무속인이 등장을 했는데 되게 잠깐 나오잖아요. 강동원님이 이렇게 마주치는 그 정도? 네, 맞아요. 까망베르님 독일에서 신병 나서 한국 가서 굿하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죄송한 저도 이거 본 것 같아요.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걸 케이블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대중영화에서 이게 좀 저는 좀 문제적이다라고 느끼는 거죠. 네, 이 영화에서 왜 한국의 무속과 천주교 이렇게 비등비등하게 이렇게 배치를 해놓냐면은 서양에서도 그 천주교 의식을 할 때 수호천사의 개념이 있대요. 그런 구마 의식을 할 때 뭐 우리는 조상신을 부르잖아요. 거기는 수호천사를 부른대요. 그래서 걔네도 수호천사의 개념이 있고 우리는 조상신이 있으니까 뭐 의식이 뭐 거의 똑같다. 마음만 같으면 된다. 뭐 이런 근거로 뭐 하더라고요. 근데 또 여기서 제가 이건 말도 안 되라고 딴지 걸면 또 제가 바보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나라 무속도 나름 그 체계가 있기는 하겠지만 거의 그 천주교, 불교, 기독교만큼의 체계가 잡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영화에서 거의 치트키처럼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검은 수녀들이란 영화를 보고서 느낀 점을 두 줄로 이렇게 요약을 하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무속처럼 개연성을 파괴하는 소재로 재미있는 스토리, 개연성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왜냐면 영화가 그렇게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예술가로서, 작가로서 무속은 창작에서 그렇게 좋은 소재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뭐 케이블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그냥 잠깐 말하고 끝나는 거면은 좋은 소재일 수가 있지만 이걸 예술로 작업으로 하려면은 그게 좋은 소재가 아니구나라는 걸 느낀 그런 인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정말 궁금한 점. 대체 언제부터 우리나라 대중 영화에서 무속이 문제의 주된 해결 방안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송혜교라는 모두가 아는 더글로리 이후 제일 핫한 배우잖아요. 엄청 그런 로라 하는 그 여배우가 주인공으로 등장한 영화에서 무속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문제의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제공이 되고 근데 또 우리는 이걸 적합하다고 여기잖아요. 이런 사회적 합의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오컬트에 대한 논문들을 리스트를 찾아봤는데 그 등장과 소재에 대해서 종교에서도 논문을 쓰시고 인문학 하는 분들도 논문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논문들에서 그런 영화들의 등장 시점 그런 걸 분류할 때 포인트가 하나씩 있더라고요. 일단 이 오컬트라는 장르가 서양에서 온 장르잖아요. 그 서양에서 원래는 오컬트라는 장르가 B급 영화로 취급을 받다가 그 1968년에 로만 폴란스키 악마의 씨가 개봉을 합니다. 이거는 많이들 보셨죠? 저 대학생 때 영화 수업할 때 본 것 같은데 이거는 필수 영화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흥행을 하고 그리고 엑소시스트 이것도 오신에서 어릴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멘 1976년 이 70년대에 이 오컬트 영화가 등장을 하고 굉장한 흥행을 해서 그때부터 메이저 영화사에서도
오컬트 영화를 제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런 소재 자체가 체계와 맥락이 없으면은 예술이라고 할 수 없어서 그냥 딱 B급 영화, 케이블 그런 데에서만 다루는 게 맞아요. 이 체계가 없는 거를 예술로 하면은 무조건 개연성 떨어지고 개연성이 떨어지면 무조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할리우드에서 제작된 오컬트라는 장르는 이전에 보지 못한 그런 B급으로만 여겨지던 공포 영화의 상업적인 그런 성과를 거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할리우드의 오컬트 영화들은 매우 매우 견고한 장르적인 공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게 딱 60년대, 70년대 그 시기에 할리우드에 나온 영화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내가 지금 그 시기에 할리우드에 있다고 상상을 했을 때 내 주변 상황들을 떠올려 보면은 지금 미국은 냉전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중문화에서는 이미 히피는 좀 지나갔고 페미니즘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활동을 하고 있는 시기예요. 그리고 이 시기를 강타한 어떤 책이 있죠. 바로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 그러니까 20세기 한 중반? 그리고 제 체감상으로 거의 막 90년대까지의 작업들을 보면은, 물론 영화뿐만 아니라 미술에서도 인간의 무의식에 대해 다루는 창작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마도 처음 프로이드 꿈의 해석을 받아들인 이 시기 사람들은 우리가 막 지금 양자역학, 상대성 이런 되게 충격적이잖아요. 그걸 처음 들은 것처럼 영감을 받았을까요? 이런 무의식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참 문화예술적으로 영감을 많이 준 과학적 이론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정착된 그런 오컬트 영화의 작법을 보면은 굉장히 프로이드적입니다. 되게 프로이드적인 작법을 지니게 돼요. 성공을 한 요 작법을 보면은 굉장히 어떤 견고한 세계관 안에서 억압된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드러나는 그런 형식으로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아무래도 뭐 서양 사람들은 거의 기독교 세계관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 베이스는 기독교적인 세계관, 그런 세계관 안에서 초자연적인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어떤 악이 특정한 인물에게 이렇게 빙의가 되고, 인간은 뭐 신의 힘이든지 뭐든지 뭐 성수를 끼얹든지 뭐든 빌려서 이 악을 퇴치를 하고 인간을 구한다. 아니면은 악을 뭐 퇴치할 듯 말 듯 하다가 놓치고 악은 다시 부활한다. 이런 게 바로 오컬트 장르의 아주 고전적인 형식으로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죠. 기본적으로 세계관 자체가 이런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좀 묘하게 달라요. 우리나라는 서양이랑. 우리나라 공포영화는 주로 억울하게 죽은 그런 막 한맺힌 처녀귀신 같은 그런 원기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어쩔 수 없이 가부장제에서 피해를 입은 여성으로 묘사가 되었죠. 프로이드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억압된 것은 반드시 귀환한다. 이런 우리나라 특유의 그런 사회적인 관습이나 편견에 의해서 억압된 욕망과 존재에 대한 이야기, 처녀귀신 이야기, 그런 게 줄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포 영화는 우리나라 나쁜 관습, 그런 체제를 비판하게 되는 면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포 영화는 의외로 되게 근대적인 장르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게 서양은 이게 보면은 양덕들이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런 기독교적인 전통적인 세계관, 그런 신비주의적인 세계관에서 무언가가 드러나는 좀 그런 아까 판타지 같은 분위기로 오컬트 영화가 흘러간다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공포 영화라는 것이 현대적이고 사회 비판적인 그런 면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느끼는 부분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극장에 걸리는 우리나라 공포 영화들의 톤이 좀 바뀌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안 이랬는데 어느 순간 뭐 장지현 감독의 등장 때문일까요? 나홍진 감독의 등장 때문일까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뭔가 바뀌어요. 제가 논문을 봤는데 논문에서는 그 원인이랑 시기를 2015년 세월호 사건 그때로 꼽더라고요.
이 시기 이후에 나오는 오컬트 영화들은 기존의 한국 공포 영화들과는 되게 다르게 분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 분들께서는. 그러니까 그 세월호 사건이 워낙 큰 사건이다 보니까 이 시기 이후에 나오는 공포 영화들은 사회나 정부를 일단 불신을 하고 기관들을 무능하게 묘사를 하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뭐 근데 뭐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막 세월호 사건을 이후로 세상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막 요즘에도 막 발달이나 정서 얘기하는 그런 논문에도 나오고 사회 문화적인 기사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참 많이 나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런 거대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그 사실도 그렇고 그 사건 이후로 뭐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사회가 변화했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좀 비겁하지만. 근데 이때 뉴스 내용도 좀 무속적인 내용이 꽤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뭐 코로나 때 사람들이 외로워서 무속에 빠지게 됐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시기부터가 시작이 아니었을까? 이때부터 우리 사회에서 그런 정부나 무속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지 않았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채널을 뭐 좋아하실 만한 분들이 딱 싫어하는 영화죠. 뭐 댓글도 많이 달렸어요. 사바하 너무 싫다고. 사바하도 되게 좋은 영화죠. 영화가 깔끔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장재현 감독님 영화를 제가 파면 되게 좋아해서 유튜브에 후기도 올렸는데 되게 학술적이에요. 깔끔하고. 이 사바하라는 내용이 그 주인공 박 목사, 이 이정재 님이 주인공이세요. 이 직업이 목사님, 타락한 목사. 이 박 목사가 불교적인 색채를 가진 사이비 종교의 교주를 찾아서 떠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도 이거는 불교 신자분들만 되게 안 좋아하는 영화인 줄 알았는데, 기독교에서 이 영화를 되게 문제시하고, 기독교 하시는 분들도 이 영화 때문에 많이 심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도 논문에서 말을 했잖아요. 코로나 이후 오컬트 영화에서는 정부와 기관을 불신한다. 그래서 이 영화가 정말 딱 그 대표적인 예시인 게, 이 영화에서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단체, 그런 기관이 하나도 없어요. 이정재 배우가 직업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얕은 그런 인간으로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돼서는 목사인데 자기가 한 경험 때문에 자신의 신을 의심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뭐 이걸 코로나 이후에 이 영화에 대해서 그 연구하신 그 기독교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그 국민들이 감염병으로 되게 예민했던 그 코로나 시기에 교회에서 어쨌든 거기는 모여서 예배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때 자주 모이면서 교회가 사회적인 신뢰를 많이 잃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기독교인을 다루는 그런 방식을 무작정 비난하기보다는 우리 기독교 스스로가 국민들에게 사회적 신뢰를 쌓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라는 식의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 뭐, 제가 생각해보니까 뭐 불자분들만 뭐 껄끄러워할 영화가 아니라 기독교인도 좀 껄끄러워할 만한 내용이 돌아보니까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또 신을 의심하는 내용이잖아요. 이 사바하는 또 파묘처럼 우리나라 선종 사상을 기반으로 한 영화죠.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 너무 말을 하는데, 인간이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통찰력 그리고 신통력을 얻게 되면은 깨달음을 얻죠. 그리고 사망을 하게 되면은 열반 그리고 부처가 된다. 이게 선종의 기본적인 사상 체계예요. 근데 이걸 소재로 제작이 된 영화인데 어느 정도 비판점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했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그 불교적인 그 수행을 통해서 어떤 경제에 이르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거 제가 배우 이름을 말하면 스포거든요. 어쨌든 이게 수행을 하면은 신통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경제에 이르러서 신통력이 생겨서 진짜라는 평가를 받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단계에 이르렀으니까 이제 이 사람은 열반을 해서 부처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열반해서 부처가 되면 되는데 인간의 몸을 떠나기를 싫어해요. 그러던 중에 심지어 막 어떤 예언을 듣게 되는데 그 예언에서
몇 월 며칠에 이 천적이 태어난다. 너의 천적은 강원도 영월에서 여자아이로 태어난다. 라는 예언을 들어요. 그래서 아니 나 죽기 싫은데 그냥 이렇게 절대적으로 살 건데? 라면서 보육원의 고아들한테 사천왕의 지위를 부여를 하고 그리고 예언의 날에 강원도 영월에서 태어난 여자아이들을 무슨 뭐 캐나다였나? 외국가에 쫓아와가지고 죽게 해요. 여자애들을. 그 여기서 주인공 박 목사 이정재 배우님은 이 사이비 종교단체를 파헤쳐서 돈을 버는 그런 타락한 종교인이에요. 이 사람이 이거 돈 냄새 좀 나는데? 라고 하면서 이 그 영월에서 태어난 여자아이들을 계속 죽이는 그 종교 단체를 추적을 하면서 전개가 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무엇을 공포로 삼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스스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이 사진을 할까요? 네. 열애 그리고 혹은 부처가 되기 전 단계인 자가 그런 일정한 그 경지에 이르는 자가 자신의 영생을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킨다. 라는 걸 공포 포인트로 삼았다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불교에 대해서 뭐 수행의 뜻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좀 모욕적이기도 하고 저도 솔직히 저는 그 개연성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개연성이 없어서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공포 포인트인데 개연성이 없어서 좀 재미가 없었다라고 뭐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불교에서는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을 그 오탁 악세라고 하거든요. 그 나루토에서 이 예토 전생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이 예토 전생이 그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 그런 닌자의 술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더러운 세계,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오탁악세라고 말을 하는데, 이 예토가 5가지가 더러운 그 세계를 의미를 하는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토 전생이 뭐예요? 이 더러운 예토, 이 더러운 세상으로 죽은 사람을 다시 불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우리는 지금 더럽고 악한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딩동맨님 정토 반대계자면 예토 맞습니다. 어쨌든 불교적인 그런 수행을 지속을 해서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열반만 하면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사람인데 대체 왜? 대체 왜 열반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지? 왜 이 더러운 세계에 더 있고 싶어서 안달인 거지? 그러면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공포의 근원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건 좀 TMI지만 이 영화에 나오는 그 불화들을 저희 학교 선배가 그리셨거든요.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봤었는데 네, 개연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네, 개봉 당시에 굉장히 재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감상을 했습니다. 뭐 건방지죠. 그치만 이 장재현 감독님 되게 좋아합니다. 이 감독님이 불교의 그런 사상 체계에 대해서 관심이 큰 사람인 것 같아요. 파묘는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파묘 제가 후기 영상에서도 너무 재밌다고 말 많이 해서 좀 민망할 정도인데 파묘도 불교 선종 사상이 등장을 하고요. 이거는 불교의 풍수지리 소재의 영화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딱히 더 할 말이 없지만 오늘 뭐 주제가 뭐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무섭게 됐는가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점도 좀 문제적으로 바라볼 만한 부분이죠. 이 파묘에서 전작과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이 파묘는 이 장재현 감독이 사바하에서는 목사를 주인공으로 했고 검은 사제들에서는 천주교 신부를 주인공으로 했는데 이 파묘에서는 주인공이 무속인이에요. 김고은 배우죠. 그 목사, 사제 그런 좀 성직자를 주인공으로 삼았던 감독이 2024년에 무속인을 자신의 영화의 주인공으로 삼은 게 좀 신기하지 않나요? 게다가 이 영화에서 이게 왜 좀 생경하게 느껴지냐면 영화에서 무속인으로 등장하는 그 김고은 배우하고 그리고 그 남자 배우
이도현 배우 그분이 되게 부유하고 되게 세련된 그런 MZ 세대적인 그런 패션과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거든요. 르메르 옷을 입고서 랜드로버를 끌고 나오면서 그리고 또 취미로 필라테스였나? 아무튼 되게 좋은 헬스장에서 운동도 하고 그런 되게 누구보다 현대적인 라이프 스타일로 등장을 하십니다. 맞아요. 그 딩동맨님, 김고은이 굿할 때 스니커즈를 신고 나온 것도 인상적으로 봤는데, 뭐 되게 현대적으로 나오잖아요. 네, 김기화인님, 요즘 세상 무속인 그 자체를 묘사했을 뿐임 신기할 것 없음. 맞아요. 우리가 정말 이런 현대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는 요 사람을 무속인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 되게 뭐 젊은 뭐 김고은 배우가 뭐 나이가 뭐 많아봤자 20대로 설정이 됐겠죠. 이런 젊은 무장이 아주 세련되고 사업적으로 성공한 그런 부유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뭐 감독님이 이걸 또 의도한 것일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이것도 또한 뭐 논문들에서 말하는 2015년 이후 요즘 한국 오컬트 영화의 대표적인 그런 특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부 불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젊고 되게 사업적으로 성공한 무당의 존재 자체가 젊은 세대의 그런 사회에 대한 불신의 시각화? 그 젊은 세대의 불안의 시각화라고 느껴져요. 네, 까망베르님, 타로 보는 젊은이 많잖아요. 요즘 저 타로도 많이 보고, 사주도 진짜 어플로 되게 많이 보고, 그냥 그런 것도 되게 일상화가 된 느낌이에요. 꼭 요즘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나 그래왔던 건 아닐까요?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게 미디어에 더 많이 나오는 세계인 것 같아요. 지금이. 옛날에 이게 그런 무속적인 내용이 이렇게 막 엄청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는 대중 영화에 등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지상파에서 뭐 무속인이 나와서 뭐 관상 봐주거나 그런 게 옛날에도 이렇게 많았었나요? 뭐 케이블에서 했던 것 같은데 좀 신기하다고 여깁니다.